오늘은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생각하는지를 물으시는 분이 있으셔서 그 동영상을 좀 촬영을 하면 안 되겠느냐는 물음을 하셔서 그걸 촬영하게 됐는데요. 과거에 제가 그걸 부동산 관련된 것을 찍었던 거를 보셨다니까 일단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의 전체적인 줄기하고 지금의 줄기는 다른 부분이 없다는 걸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단 미국 시장 잠깐 보고 갈게요. 미국의 주택 시장은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전에 정점을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지기 전에 2006년도 중반에 이미 정점을 쳤었고요. 이제 하락하다가 경기 수축이 끝난 뒤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추세 상승을 보였는데,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 제롬 파월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약간 주춤해지기 시작했어요. 2018년도에. 그러다가 2019년도에 들어서 다시 재상승을 보이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이제 머리를 위로 확 드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근 2019년도 하반기에 미국의 경제 시스템을 돌렸던 영역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양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많았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궁금점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미국의 잠정 주택 판매 지수인데, 이건 왜 보냐면, 이거는 이제 가계약한 거거든요. 잔금을 치르지 않은 거니까 이제 살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행위들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선행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보긴 하는데, 최근에 좀 패턴이 달라진 게, 잘 보시면 일단 이 잠정 지수는 올라갔어요. 탕탕탕 튀고 올라갔으니까 향후에 주택 시장이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미국 전미 주택 공급자 협회의 패턴을 보면 작년 하반기 이후에 계속 안 좋아지고 떨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잠정 판매는 늘어나는데 왜 주택 공급자들은 이상하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근데 좀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이건 이제 좀 전에 봤던 위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떨어지는 거고요. 좀 더 안 좋은 게 이거예요. 6개월 뒤는 어떻게 될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이 주택 공급업자들이 3월 들어가지고 급격히 하락했어요. 올 들어서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3월 들어서 급격히 하락했어요. 이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미국의 주택 공급업자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향후의 주택 시장은 사실 이 오르던 정도가 끝난 것 같고, 일단은 옆으로 기거나 아니면 일정 수준의 조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게 대출 금리하고요, 주택 시장 가격 이건 전체 매매 가격 지수고, 요거는 서울 아파트 지역 매매 가격 지수인데, 서울 아파트 지역이 실제로 시장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여기 두 가지를 표시한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쭉 올라가고 있는데 주택 시장도 올라가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금리가 쭉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금리가 떨어지면 사줘야 되는 건데, 반대로 여기서 볼까요? 바닥까지 그었다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금리가 쭉 따라 올라가는데 주택 시장도 올라가요. 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대출 금리는 사실 주택 시장의 추세를 만드는 거하고는 부분적인 영향은 있지만 주된 영향은 아니라는 걸 일단 먼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두 매매 가격 지수, 근데 전체 매매하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하고 이게 종합주가 지수하고요 믹싱을 해놓은 건데, 이건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경기 사이클하고 주택이 얼마나 상황이 높은가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이 주식 가격이 여기 정점을 치고 훅 내려갔다는 얘기는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정점을 치고 내려가고 있는 과정 중에서도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도 경기가 정점을 치고 IMF 두들겨 맞아서 쭉 내려갈 때도 경기는 횡보를 거치고 있어요. 물론 IMF 끝자락에서는 이제 주택시장이 붕괴됐습니다. 대규모로 실업이 양산되면서 주택시장이 매물로 막 쏟아져 나오면서 주택시장이 잠깐 내려갔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이제 수축 국면에서 별 문제가 없었어요. 대표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데, 큰 위기가 발생해서 시장은 폭락하고 경기 수축은 급격했는데 주택 시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거든요. 이건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경기 사이클하고 주택 시장은 상관관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부분적인 상관관계도 사실 좀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의 상태가 되지 않는 이상 영향을 덜 받는 편이고, 다만 이제 여기 IMF 때 저희가 대규모 실업이 양산됐는데, 그때 주택 매물이 시장에 한꺼번에 막 쏟아져 나오면서 확 밀려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될 수 있을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지금 현재 이제 주택담보대출 많이 받은 분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규모 실업이 양산되는 케이스가 발생한다면, 기업체가 도산하거나 개인이 도산하면서 그런 물량들이 급격하게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고, 그 쏟아져 나오는 것이 주택 시장을 단기간에 확 밀고 내려가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어느 정도의 실업과 기업 파산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이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그 기획재정부에서 만들어낸 건데 역대 정부의 주택 정책의 평가 시사점이라고 하는 보고서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50하고 88년부터 쭉 해가지고 92년까지 막 쏟아지죠. 이거 볼까요? 이거 93년 그 뒤에 바로 이어서 93년부터 그 다음 건 97년까지 막 쏟아집니다. 이거는 김대중 정부 때 이제 그 뒤에 바로 쭉 정부가 나오죠. 해마다 뭐 최소한 한두 개는 계속 나와요. 노무현 정부 때 막 계속 나온 겁니다. 이거는 이명박 정부 때 나온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 이 밑에는 이제 박근혜 정부인데 이건 좀 오류가 있는 게 박근혜 정부가 2014년도 2월 달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여기서부터가 박근혜 정부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리고 이거 이외에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쏟아진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항상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TV에서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걸 분석을 해서 향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귀담아 들으면서 야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맞나? 틀리나? 이걸 항상 고민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분석하시는 전문가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게 이제 효율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부동산에 대한 어떤 투자 판단은 추세를 전환하는 그 시점에 어떻게 전환되는가, 그러니까 어느 것이 부동산 추세를 전환시키는가. 예를 들면 이 중간에 나오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점을 만드는 정책이 무엇이며 저점을 만드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역대 정부에서 많이 쏟아진 이런 부동산 정책들은 사실 계속 분석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강의 자료를 쓸 때 쓰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부동산 정책은 이걸로 크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제 실수요자한테 구매를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세금을 매기는 것, 그 다음에 이제 LTV나 DTI로 어떤 대출에 대한 공급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을 줄이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대출 자체를 전체적인 것 중에서 너희는 요것밖에 안 돼라고 하는 대출 총량을 조정하는 것, 그 다음에 실제로 가격을 직접적으로 억제하고 그 다음에 대규모 공급을 병행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이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하셔야 될 게 이제 밑에 제가 기관차를 그려놨잖아요. 이 기관차를 왜 그려놓는 거냐면 기관차는 이제 속도를 내는데 초반에 시간이 걸려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이걸 정지시키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부동산은 한번 수축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그거를 다시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정책적 시간이 걸려요. 두 번째는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그걸 누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멈추기 위해서 하는데도 정책적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쪽집게식으로 부동산 억제 정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을 멈추게 하려면 쪽집게식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프레스 전체를 한꺼번에 누르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으면 부동산 사실 쉬지를 않습니다. 멈추질 않아요. 부분적으로 계속 사방이 튀기 때문에. 잘 이해하셔야 될 건 이 소형 실수요 구매 지원이라고 하는 건 부동산이 한번 튀고 나서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집값이 안 오를 거라고 생각이 굳어져 가지고 집을 안 삽니다. 이거 2010년도, 2011년도 2011년도 이후 12년도, 3년도, 4년도 이때 잘 생각해 보시면 아파트 매매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고 매매 가격은 서 있는 상태에서 전세 가격이 굉장히 올라와서 전세가 대비 매매가 대비 전세가 90%까지 올라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주택을 사겠다는 생각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풀기 위해서 맨 처음 작업했던 게 2013년도 4월 달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 장기 저금리로 부동산을 사게 되면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집을 사라고 계속 푸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푸시한 것이 그 이후에 계속 진행이 됐고 실제로 이게 주택시장을 밀어올리기 시작한 건 2015년도 상반기 정도 지나서예요. 그러니까 거의 2년이 지나서야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타고 올라가던 게 너무 빨라지니까 세금을 많이 매기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담보대출 비중인 DTI를 낮추거나 LTV를 낮추거나 이런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대출 전체 중에 양을 줄이겠다는 얘기를 해도 사실 멈추지가 않아요. 이거 왜 안 멈추는 거냐면 결과적으로 집을 사면 돈을 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집을 사려고 사람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너무 집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거 내가 못 샀다가는 영원히 집을 못 사겠다고 하는 개미들이 여기 또 들러붙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버블의 끝자락에 개미들이 최악으로 그 손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그걸 잡겠다고 과도한 그 부채나 이런 걸 짊어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걸 샀다가 여러분들 이런 소송들을 걸린 거를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글로벌 금리 때 한번 올라갔던 주택시장이 꺼지면서 경기 수도권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 미분양이 나서 과거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그 분양을 하는 바람에 그 차익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케이스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 뉴스 보도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소송은 전부 다 질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주식 가격이 떨어졌다고 옛날에 상가격을 보상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주택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미들이 항상 버블 끝자락에서 그런 어떤 향후에 타격을 받을 걸 짊어지고 이제 주택시장이 멈추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향후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요, 지금 잘 보시면 제가 항상 그 부동산 시장을 쳐다볼 때 정부의 정책이, 그러니까 정부가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사실 부동산을 가격을 올릴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체 가격을 다 짓누르려고 하고 있고, 지금 웬만한 정책들은 다 나오고 있고, 거기서도 안 멈추는 상황에서 사실 다주택자한테 대규모 세금을 매기려고 하는 정책을 추가로 플러스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국내 부동산 시장은 이제 멈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특히 중소자영업자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한기점에 봉착해서 부동산이 매물로 쏟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IMF처럼 부동산 시장이 일정 수준 내려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될 거예요. 이거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을 내가 지금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시는 분은 일단 한 단계 접으시고 뒤로 물러나셔야 됩니다. 향후 최소한 1년간은 부동산 시장이 오를 거라는 생각을 안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다음번 부동산은 언제 움직일 수 있을까? 통상적으로 부동산은 경기 사이클이, 그러니까 부동산을 살 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현금을 지출하고 거기에 대규모의 부채를 가지고 가게 돼요. 그리고 그 부채를 굉장히 장기간 동안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집을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가 다음번 확장 국면에 안착이 돼 있는 시점이 되면 그때서야 이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 시기는 다음번에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 출구 전략을 하는, 그러니까 내렸던 기준금리를 올리는 그 시점 전후가 스타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스타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때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는 것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상황을 잘 보시면 주식시장이 많이 붕괴됐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있는 쪽으로 시중에 부동자금들이 옮겨오는 거를 지금 보시게 될 거예요. 보시고 있죠. 근데 주식시장이 더 붕괴될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는데, 그러면 부동산 시장보다는 주식시장이 훨씬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많은 자금들이 부동산 쪽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아니, 주식시장 쪽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식에서 1단계 어느 정도 이익을 내기 전까지는 부동산 시장 쪽으로 쏟아져 들어가던 자금이 멈추게 될 겁니다. 그 1단계의 반등세를 보이는 것이 사실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출구 전략 시점쯤에 되면 일단 1단계 정도의 이익을 내게 되거든요. 그거 역시 한 가지 참고해야 될 사항이고, 다만 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초반 국면에 좀 일정 수준 조정된 시점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출구 전략 시점에 대규모로 이익을 낸 사람은 개인들은 드물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아마 실제로 추세를 타는 건 경기가 확장 국면에 제대로 올라가서 안착된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건 최소한 앞으로 1년은 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